저는 민경자입니다. 올해 63살이고 남편은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 남편은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서진이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과 그 일을 저지른 김대위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 딸 서진이는 24살 중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지 이제 2년이 된 젊은 장교예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었죠. 여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하지만 서진이는 고집이 세서 결국 육사에 들어갔어요. 서진이는 남편 부대가 아닌 다른 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있으면 이상하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원에서 배치받았거든요.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한 우리 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 서진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은 집에 오던 아이가 2달 넘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금방 끊어버렸어요. 목소리도 이상했고요. 처음에는 중위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소대장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이 목소리에서 활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휴가도 아니고 외박도 아닌 그냥 무작정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왔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진이는 아빠한테도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가 오면 달려나와서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방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어요. 군인이 상관에게 예의도 모르냐고 했죠. 서진이 아빠이기 전에 자신은 사단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부수는 소리 같았어요. 걱정되어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는 말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부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후로 또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군인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서진이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대장이었어요. 서진이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가족들이 면담을 하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이냐고 물었더니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장교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으며 특히 남자 장교들 앞에서는 극도로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대위만 보면 완전히 얼어붙는다고 했어요. 김대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왜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직감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서진이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중대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진이에게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김대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김대위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중대장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전에 서진이와 함께 야간 훈련을 나간 적이 있다고요. 그날 이후로 서진이가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야간 훈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중대장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서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대장이 억지로 데려왔어요. 면회실에 들어온 서진이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1달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도 서진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서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냥 적응이 안 될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서진이 눈에서 절망감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서진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 아무도 서진이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라고,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서진이가 근무하는 부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대 조직도를 찾아보고 김대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단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진이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간부들과 만나겠다고 했어요. 사단장 부인이 후배 부대를 격려차 방문한다는 명목으로요. 부대장은 저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김대위도 있었어요. 김대위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장교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사단장 부인이라고 소개되자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서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딸이 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요즘 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대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김대위의 반응이 확실히 이상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김대위만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진 중위와는 별로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분명히 둘이 함께 야간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간 훈련 때 함께 했다고 들었다고 했죠. 그러자 김대위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자꾸 시계를 보면서 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책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을 거라고 했어요.
김대위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우리 딸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서진이가 근무하는 부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군부대는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시민단체였어요. 저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 장교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상담사는 제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먼저 딸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김대위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서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이 또 뭔가 할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제 딸이 그 김대위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저는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말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위고 자신은 중이라서 아무도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곳이라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곳이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서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진이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며칠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단장 부인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겠죠. 이틀 후 서진이가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서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희는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끔찍한 진실을 들었어요. 2달 전 서진이는 김대위와 함께 야간 당직을 서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는 당직 사관과 당직 부사관이 함께 서는 것이 원칙인데 그날은 부사관이 급한 일로 빠지게 되어서 김대위와 서진이가 단둘이 당직을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 장소는 부대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어요. 산속에 있는 작은 초소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훈련을 했다고 해요. 지도 보는 법, 무전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김대위가 술을 꺼내 들었어요. 훈련이 끝났으니까 한잔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서진이는 거절했지만 김대위는 선후배 관계에서 거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상급자 명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진이는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금방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김대위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서진이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예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는 그때부터 불안해졌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김대위는 아직 일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대위는 서진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어요. 서진이가 저항하자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대위고 서진이는 중이라서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 일을 신고하면 서진이 군 생활이 끝날 거라고 협박했어요. 서진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김대위는 서진이에게 계속 접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평범하게 행동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괴롭혔다고 했어요. 추가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고 거절하면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때문에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은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런 일을 공개하면 서진이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더구나 가해자는 대위이고 피해자는 중이니까 계급상 서진이가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진이에게 가장 좋을지를요.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어요. 김대위를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역시키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김대위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고 다른 여성들에게 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당한 끔찍한 일을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군검찰에 고발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입장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겠죠. 하지만 결국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김대위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서진이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려가야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죠. 의사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남편은 군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하지만 군 조직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먼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서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김대위가 속한 부대의 상급자들이 이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김대위는 유능한 장교라고 이런 일로 경력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진이에게도 압력이 가해졌어요. 다른 부대로 전속을 권유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진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연락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대위에게는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조용히 전역하면서 무마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김대위의 이전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장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전역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장교에게 연락해보니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총 4명의 여성 장교가 김대위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어요. 그중 1명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다른 1명은 결국 전역을 선택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더 이상 무마될 수 없게 되었어요. 김대위는 결국 구속되었고 약 8개월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사단장의 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더 자극적으로 보도했어요.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장교를 처벌하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사단장이 자신의 딸 때문에 군기를 해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대위의 군법회의가 열렸고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김대위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서진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의학적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어요. 결국 김대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군에서는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사회 복귀 후에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대위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군에서 쫓겨났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부모님들도 아들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성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김대위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위의 최후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군 내부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책임을 진 거였죠. 서진이도 군에서 전역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군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서진이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느냐고.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공개적으로 싸웠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때 포기했다면 김대위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김대위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 내부의 성범죄 처리 시스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혼자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 중에는 처벌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한 명 한 명의 용기 있는 고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함께 싸워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김대위의 최후가 그것을 증명해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힌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경고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김대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모든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때까지요. 그것이 제가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서진이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군대를 떠나서 민간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밝은 웃음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싸움은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도 전역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 대학에서 안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을 통해서 더 강해졌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대가가 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김대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김대위들이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예요. 피해자들의 용기와 가족들의 사랑과 사회의 관심이 모여서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김대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미움보다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대위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김대위의 최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경자였습니다.